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상엽 미국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재제도가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다른 중재기관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냐고 묻습니다. 사실 중재제도는 법률구제 수단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형사사건이나 이혼 등의 가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사건 통계를 보시면 대표적인 중재 친화적인 분야로 꼽히는 건설, 회사 분야와 함께 일반 무역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품질 불량, 인도 지연 등의 계약 조건 불이행, 대금 미지급 등과 같은 분쟁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IT,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으로 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특정 분야 분쟁을 잘 이해하는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중재원 같은 경우는 국내와 국제 중재인을 통틀어 올해 기준 약 1,500여 명의 중재인 풀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건의 본질과 성격에 맞는 중재인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그 피해액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혹자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더 나아가서는 사업체의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실 겁니다.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은 분쟁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요금이 면제일 뿐만 아니라 신속 절차로 분류하여 문자 그대로 여러분께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심리받고 판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사업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분쟁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존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법률 구제 방법인 국제중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중재 제도를 활용해 저희와 같은 중재 기관에 먼저 사건을 제기해서 법률 구제를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께서 국제중재 사건을 제기당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국제중재 사건을 제기당하셨을 때 무대응이나 소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국제중재 제도의 효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강력한 집행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168개국은 뉴욕 협약이라고 하여 외국 중재 판정을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승인 그리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웬만한 국가는 모두 본 협약에 가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 효력이 매우 강력한 본 협약을 믿고 국제중재 사건을 제기하는 것처럼 반대 입장에 놓을 때도 피신청인은 절대로 송달된 공문이나 판정문을 허투루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국제중재는 한 번 시작하면 없던 일로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한 번 판정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불성실하게 임했다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말 그대로 코가 깨이는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따라 해당 중국 기업이 중국 소재의 중재기관에 사건을 제기하여 여러분께서 관련 공문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때 여러분께서 이를 무시하시거나 혹시라도 중국 기업이 한국 회사에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대응을 하지 않다가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한국 법원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강제 집행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셨을 수도 있고 되려 절충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중재제도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 조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를 계약서 안에 담은 것이 중재 조항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재 합의도 계약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중재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재 조항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사건 관리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중재 조항들을 정말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흠결이 있는 기존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올바른 중재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재 조항이 잘못 작성돼 있으면 차후 분쟁이 발생해도 중재 기간에 사건을 접수하지 못하거나 관할 건 없음을 이유로 판정 취소의 이유가 되기도 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첫째로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보다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서 2개 이상의 중재 기간을 나열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CTEC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러한 중재 조항은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계약서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경우 둘 중 어느 기관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한국 기업은 KCAB를, 중국 기업은 CTEC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먼저 중재 사건을 어느 기관에 접수한다 해도 상대편은 이 조항을 근거로 관할권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관할권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중재 기간을 중재 조항에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CTEC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차이나 대신에 코리아를 집어넣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키텍 혹은 역시나 존재하지 않는 KTAB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써놓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유형은 소위 하이브리드 중재 조항입니다. 여러 중재 기관의 것을 믹스앤매치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 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은 애당초 외국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SIAC에서도 이러한 중재 조항의 사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재 제도는 잘 활용하면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훌륭한 법률 구제 수단이지만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지금까지 국제중재제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여러분께서 한 발자국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면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국제중재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제기하시던 혹은 제기를 받는 입장이 되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라 함은 법률 대리인, 흔히 저희가 일컫는 변호사를 말하고 이들을 선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변호사 선임비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실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러분이 이러한 대리인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중재원에 국제중재 사건을 제기했다면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국제중재제도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시어 부디 여러분께서 억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상사중재원 이상엽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